칼은 빠릅니다. 선명하죠. 왕이 아들을 베었다는 문장이 너무 또렷이 남습니다. 하지만 1762년 조선은 칼 대신 뒤주를 골랐습니다. 곡식을 담는 나무 상자에 세자를 가뒀고 8날이 지나자 왕세자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늘 묻습니다. 정말 미친 건가? 정치가 만든 죽음인가? 하지만 오늘은 그 질문을 비틀어 보겠습니다. 왜 조선은 한 번에 끝나는 죽음 대신 시간을 늘려 완성하는 죽음을 택했을까? 그 선택 속의 숨은 구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왕세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들이기 전에 후계자였습니다. 후계자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가의 안전장치거든요. 영조는 특히 그 안전장치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조는 왕위에 오른 뒤에도 늘 불안했습니다. 정통성 논란, 정치 싸움, 왕권을 둘러싼 상처, 왕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공포. 그 공포를 가진 왕에게 후계자의 흔들림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의 흔들림이죠. 그래서 왕세자의 일상은 교육이 아니라 검열에 가까워집니다. 책을 읽는 태도, 말을 고르는 방식, 눈을 들었다 내리는 속도, 이 모든 것이 품성이 아니라 자격이 되거든요. 그리고 자격이 되면 실수는 실수가 아니라 결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는 실수할 수 없는 존재로 요구되죠. 실수할 수 없는 존재는 결국 숨을 쉬는 방식부터 틀어집니다.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머리는 더 빨리 뜨거워지고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지거든요. 사도세자의 붕괴가 있었다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미쳤다로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오래 쌓인 긴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궁궐은 닫힌 공간입니다. 닫힌 공간은 작은 균열도 크게 울리게 만들죠. 한 번 삐끗한 말이 여러 귀를 타고 증폭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소문이 되고 소문은 다시 사실처럼 굳어지죠. 그리고 굳어진 사실은 그 자체로 사람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세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무슨 짓을 했다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 어떤 공기 속에 있었나를 먼저 두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늘 감시받는 느낌, 언제든 평가당하는 느낌, 잘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 이건 사람을 천천히 마르게 만들거든요. 세자가 방에 들어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습니다. 말은 짧습니다. 대답은 길면 안 됩니다. 눈은 함부로 들면 안 되죠. 이런 규칙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잃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왕실의 언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실은 감정을 감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질서로 번역하죠. 불안은 위험이 되고 불편은 불순이 되고 두려움은 전조가 됩니다. 이 번역이 시작되는 순간 사람의 이야기는 작아지고 체제의 이야기가 커지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 국가에서 왕은 그냥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도덕과 질서를 대표하는 존재죠. 그래서 왕이 아들을 죽였다는 문장은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 자체를 흔드는 문장이 됩니다. 1762년 고변이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닙니다. 왕의 귀에 닿는 순간 개인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가 되죠. 가족 문제는 붙잡고 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문제는 처리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처리에는 속도가 붙습니다.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는 쪽이 오히려 위험해지죠. 궁궐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는 조용함이죠. 누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누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그 작은 조각이 나중에 목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조를 악마로 만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영조를 악마로 만들어버리면 사건은 편해지지만 구조는 보이지 않거든요. 영조는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왕이었습니다. 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하죠. 그 의무감은 때로 잔혹함으로 변합니다. 의무감은 종종 나는 어쩔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거든요. 이 지점에서 한 가지가 더 겹칩니다. 정치입니다. 조선의 정치는 명분으로 움직입니다. 명분이 붙으면 칼이 생기고 명분이 무너지면 칼이 돌아오죠.
왕은 늘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결단이 미래의 복수로 돌아올까봐. 그래서 왕은 결단을 내리면서도 그 결단을 감싸는 문장을 동시에 만들거든요. 영조가 택한 방식은 결단과 문장을 함께 만든 방식이었습니다. 유모월의 뜰, 왕 앞에 세자가 세워집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 공개된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감정을 지우고 사람을 사건으로 만들죠. 사건이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울어도 울 수 없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애원도 전부 기록 가능한 흔들림이 되거든요. 궁궐은 관계로 이루어진 공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중전의 자리, 후궁의 자리, 세손의 자리, 대신의 자리, 내관과 궁녀의 자리. 한 사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은 여러 자리의 생존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민감해지고 민감해진 만큼 더 쉽게 극단으로 가죠. 세자의 불안정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쓰는 정신질환이라는 단어를 18세기 조선이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때는 불안과 분노, 공포와 수치가 몸의 증상으로도 나타난다고 여겼죠. 열이 오르고 가슴이 막히고 잠이 깨고 식욕이 흔들리고 손이 떨리고 말이 빨라지거나 끊기는 것,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사람은 스스로도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궁궐에서 이런 증상은 더 위험하게 읽히죠. 밖에서는 힘든가 보다로 지나갈 일이 궁 안에서는 불안정하다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불안정은 곧 왕이 될 수 없다로 이어지거든요. 그 한 문장이 세자를 더 깊은 구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왕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칼이 아닙니다. 눈입니다. 지켜보는 눈, 보고하는 눈, 기억하는 눈. 궁궐에서 눈은 권력이죠. 그리고 권력은 늘 증거를 원합니다. 증거는 때로 사실을 찾기보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지탱해 주거든요. 이제 선택이 나옵니다. 왜 칼이 아니라 뒤주였을까요? 칼은 빠릅니다. 선명하죠. 왕이 아들을 죽였다는 문장이 너무 똑바로 남습니다. 그 문장은 나라를 흔들 수 있거든요. 왕권의 권위는 피로 세워지기도 하지만 아들의 피는 왕권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자는 단순한 죄인이 아닙니다. 세자는 왕이 될 존재였고 그 존재를 왕이 직접 베는 순간 왕은 자기 나라의 미래를 스스로 베었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래서 처형은 사실보다 형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형식은 책임을 관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뒤주는 다릅니다. 뒤주는 직접이 아니죠. 뒤주는 시간을 끌어줍니다. 뒤주는 책임을 흐려주고 무엇보다 뒤주는 처분의 형태를 사회적으로 관리하기에 좋거든요. 누가 손에 피를 묻혔는지 불분명해집니다. 왕이 베었다가 아니라 세자가 끝내 버텨내지 못했다처럼 말할 구석이 생기죠. 여기서 잠깐 공포를 하나 더 봅시다. 왕이 두려워한 건 세자의 폭발만이 아닙니다. 그 폭발을 둘러싼 소문이죠. 소문은 왕이 통제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소문은 담을 넘고 시장으로 내려가고 서원으로 번지고 그리고 다시 궁으로 돌아오거든요. 궁으로 돌아온 소문은 정치가 되고 정치는 결국 기록이 됩니다. 영조가 형식을 택한 이유는 그 소문과 기록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이 크죠. 이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사도 세자가 정말 광찌였는지보다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조선은 왜 뒤주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었나?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체제의 언어가 어떻게 잔혹함을 포장하는지 그 과정을 보는 순간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사회가 만든 비극이 되거든요. 뒤주는 나무 상자입니다. 나무결이 있습니다. 닫히는 소리가 있습니다. 잠기는 촉감이 있죠. 상징이 되기 전 그건 물건이었습니다. 물건은 사람의 몸을 다룹니다. 좁은 공간, 눅눅한 공기, 여름의 열기, 움직일수록 더 숨이 막히는 느낌. 뒤주는 죽음보다 시간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시간은 사람을 더 처참하게 만들거든요. 8날, 우리는 그 8날을 정확히 복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무너지는 흐름은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느껴지죠. 첫째 날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둘째 날은 분노였을 겁니다. 셋째 날은 애원이었을 겁니다. 넷째 날은 절망이었을 겁니다. 다섯째 날은 무감각, 여섯째 날은 혼란, 일곱째 날은 신체 붕괴, 여덟째 날은 끝. 여기서 가장 잔혹한 건 밖이 평온하다는 사실입니다. 궁궐의 새는 울고 밥상은 차려지고 문서는 오가고
사람들은 하던 일을 하죠. 사람이 죽어가도 체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체제가 멈추지 않는다는 건 안정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잔혹함의 얼굴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셈을 합니다. 지금 울면 의심받을 수 있다. 지금 화내면 다음은 나일 수 있다. 그래서 감정은 더 숨겨지죠. 숨겨진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다른 시대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뒤주가 끝난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봉합이 시작되죠. 왕실은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세손을 지켜야 합니다. 정통성을 지켜야 하죠. 그래서 사건은 정리됩니다. 말의 길이 막히고 표현이 정해지고 기억의 방향이 잡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남길 것인가가 더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이 봉합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건의 책임이 왕에게 직접 붙지 않게 하는 것. 둘째는 다음 왕에게 흠이 가지 않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생각보다 어렵죠. 그래서 왕실은 행동뿐 아니라 문장을 관리합니다. 궁궐에는 말이 있습니다. 왕이 내리는 말, 대신이 올리는 말, 승정원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말, 기록으로 남는 말, 그리고 기록에 남지 않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번지는 말. 이 말들이 서로 충돌하면 체제는 흔들리죠. 그래서 왕실은 말의 흐름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은 너무 직접적이라 금기시되고, 어떤 표현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라 배제되고, 어떤 표현은 모호하지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점점 정리된 사건이 되죠. 정리된 사건은 이해하기 쉽지만 그만큼 실제의 공포와 혼란은 뒤로 밀립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왜 뒤주가 유독 강한 상징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뒤주는 단순히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말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죠. 칼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칼은 사실이 너무 선명하거든요. 반면 뒤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왜 다른 선택이 어려웠는지를 설득해야 하죠. 즉, 뒤주는 사건을 설명 가능한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설명 가능해지면 권력은 그 설명을 이용해 사건을 끝내버릴 수 있거든요. 만약 사도세자가 칼로 죽었다면 조선의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부자 사례라는 문장이 너무 빠르게 퍼졌을 겁니다. 그 문장은 백성에게도 사대부에게도 왕실에도 오래 남는 상처가 되었을 거죠. 뒤주는 그 상처를 직접 일하는 칼끝에서 조금 비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뒤주는 잔혹함과 동시에 정치적 계산의 냄새를 강하게 남기거든요. 하지만 뒤주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상상도 길어지죠. 상상은 소문을 키웁니다. 소문은 다시 공포를 키우거든요. 왕실이 사건을 봉합하려 할수록 바깥에서는 사건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궁 밖의 사람들은 모든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을 가지죠. 왕세자가 한순간에 사라졌고 궁 안이 갑자기 더 조용해졌고 누군가는 울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는 감. 그 감이 쌓이면 사람들은 사실 대신 이야기를 만들거든요. 이때부터 사건은 기록이 아니라 서사가 됩니다. 서사는 강합니다. 서사는 사람의 감정과 결합하기 때문이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들이라는 서사, 나라를 위해 아들을 버린 왕이라는 서사, 궁이 사람을 삼켰다는 서사. 사람들은 이 서사를 통해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서사는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얼굴로 살아나죠. 여기서 또 하나의 인물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영빈 이씨. 그의 선택이 무엇이었든 그 선택은 어머니라는 단어의 온도를 바꿔놓습니다. 왕실에서 모성은 종종 개인의 감정보다 자리의 생존과 부딪히거든요. 궁궐은 가족을 가족으로만 두지 않습니다. 가족을 구조 속에 넣고 구조의 방식대로 굴리죠. 그래서 누군가의 선택이 우리가 상상하는 단순한 선악으로 설명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궁은 계속 돌아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그날을 통과하죠. 침묵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문화가 되고 문화는 다시 다음 세대의 성격을 만듭니다. 조선 왕실의 조용함은 그저 품위가 아니라
공포의 다른 형태였을 수도 있거든요. 사도세자 사건은 결국 한 사람의 불안정과 한 체제의 불안이 서로를 키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흔들림은 체제에게 명분이 되고 체제의 압박은 사람을 더 흔들어 놓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먼저였는지를 맞히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폭시켰다는 사실을 보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는 뒤주가 단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증폭의 끝에서 등장한 장치였다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뒤주로 끝난 사건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남거든요. 남겨진 세손은 살아남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궁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은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고, 표정을 숨기고, 감정을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한 아이의 성장 자체를 바꾸는 조건이죠. 정조가 된 뒤에도 정조가 예민했고 정조가 믿음을 쉽게 주지 않았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의 공기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언젠가 그 공기를 바꾸려 하죠. 바꾸려면 기억을 건드려야 합니다. 기억을 건드리는 순간 정치는 가장 거칠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기억은 곧 정통성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왕실의 사건은 끝난 뒤에도 계속 정치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세자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도세자를 둘러싼 해석이 계속 싸우는 중이죠. 누가 어떤 해석을 택하느냐에 따라 영조는 달라지고 정조는 달라지고 조선의 18세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지죠. 사람의 이름, 사람에게 붙는 호칭, 그리고 사후에 내려지는 평가. 그 이름은 단지 과거의 판단이 아니라 미래의 정치적 위치를 정하는 장치가 되거든요. 사도세자라는 호칭 자체도 그 이름이 굳어지는 과정과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는 영원한 죄인이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그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죠. 회복은 복권이 아니라 체제의 결함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정조로 이동합니다. 정조는 아버지를 완전히 부정할 수도 완전히 끌어안을 수도 없습니다. 둘 다 위험하거든요. 부정하면 스스로의 뿌리가 흔들리고 끌어안으면 반대편의 칼이 다시 날아옵니다. 그래서 정조는 다른 길을 찾죠. 직접적으로 싸우기보다 기억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길, 한 번에 폭발시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정상화시키는 길. 이 장면은 역사적으로도 흥미롭지만 영상으로도 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엔 늘 긴장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궁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긴장. 그걸 알고도 입을 열어야 하는 왕의 긴장. 이건 전쟁보다 조용한데 그만큼 사람을 더 붙잡거든요. 그리고 현대의 우리에게도 이 사건이 계속 반복 재생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세자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족과 구조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기대와 두려움, 사랑과 통제, 이건 시대가 바뀌어도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세자 이야기는 드라마가 되고 영화가 되고 유튜브 영상이 되고 댓글에서 다시 싸움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은 한 사람의 불안정만으로도 한 체제의 계산만으로도 완성되지 않았다. 두 가지가 만나 서로를 키웠고 그 증폭의 끝에 뒤주가 있었다. 만약 그날 누군가가 한마디만 달리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왕이 조금만 덜 두려웠다면 어땠을까? 만약 세자가 조금만 더 숨쉴 공간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만약이 계속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 사건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 3가지를 남기겠습니다. 뒤주라는 선택은 정말로 막아야 해서 나온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설명하기 쉬워서 택한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사도세자의 불안정을 개인의 붕괴로 더 느끼나요? 구조의 압박으로 더 느끼나요? 정조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되살리는 건 효도였을까요? 정치였을까요? 아니면 효도와 정치가 분리될 수 없는 자리였을까요? 역사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사도세자의 사건도 미래 후손들이 해석하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한 번씩 답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